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로 조약의 해설과 조약법의 종료 등의 일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약법에 대해서도 조금 배웠지만, 조약의 유보라든가 해석선언 같은 것에도 좀 배웠지만, 조약의 결국은 해석, 그 다음에 그러한 조약, 자, 한번 볼까요? PPT를 좀 공유해서 보면은 해석과 그 다음에 그런 조약들의 개정과 변경, 그 다음에 조약과 무효, 종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약의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조약을 체결한 각국 당사국이 그 해석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해석은 이제 의사주의적 입장에서 어떠한 내용을 원래 의도했는가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헌 텍스트의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약 체결의 대상과 그 목적적 결국 효과가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주의적인 입장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약간 불합리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졌고, 그 협정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본과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 사이에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런 얘기 좀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 3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는 같이 관련돼서 또 비엔나 협약의 31조에서도 나와 있네요. 해석의 일본 규칙으로 모든 위의 이론을 다 포섭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목적, 문맥, 그리고 성실하게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한다라고 했고,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마찬가지로 조약의 문헌을 중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유엔의 배상 청구 사건에서 유엔 헌장의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유엔 기구의 직원에 대해서 직능적 보호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목적주의적 입장도 고려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해석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을 다 동시에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332페이지에 바로 이제 비엔나 협약 31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통상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조약을 해석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일협약에서 되게 문제되는 게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다 이것을 종료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서, 일본은 모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제 시대 때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 분들에 대한 그런 소송,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청구권이 다 이제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됐지만,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문제들,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일협약의 조약 해석도 지금 현재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이고, 뭐 그것이 한쪽에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 또는 긴장 상황의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죠? 조약 해석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자, 조약 해석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개 말씀드리면은, 예컨대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도 성실하게 신의칙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고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 헌장 23조 1항에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에 대해서 리퍼블릭 오브 재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래는 중화민국 대만을 처음에는 그 해당한다고 봤다가 지금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베이징에 수도를 두고 있는 인민공화국을 당사국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국에는 유니언 오브 소비에트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러시아를 그 나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문헌에서 다소간의 불일치를 실제 그 취지, 의도에 맞게 지금 해석하는 것으로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헌의 의미를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봐야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유엔의 여러 가지 후속 합의를 검토해서 그 후속 합의에 따라서도 전체적으로 조약의 해석의 내용과 방향을 해석하는데 그 참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국제법적인 관습국제법적인 준칙 같은 것도 당연히 참고가 될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섭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들은 이러한 해석을 하는데 조약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보충적인 수단으로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비엔나 협약 32조에는 해석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될 경우,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보충적인 수단을 삼아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교섭 기록 같은 것들이 참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택 시 제한된 여러 가지 초안들, 그다음에 회의 기록, 전문가 보고서, 회의 시 의장 해석 선언이라든가 ILC의 초안 주석서 등이 이제 교섭 기록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그러면 조약의 언어는 어떤 것이 지금 원칙일까를 보시면은 자 조약의 언어는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프랑스가 체결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불어하고 한국어본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약은 그 여러 언어가 다 그대로 다 정본으로 동일한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비엔나 협약 33조 1항이라든가 33조 3항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어본 사이에 분명히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떤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동일한 정본 간의 해석이 있어서 각 언어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조화로운 의미로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다만 형식적으로 동등한 정본이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본에 해당하는 거, 원칙적으로 원칙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정본은 원칙으로 하겠죠. 자, 예컨대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에서 실제 우리나라와 EU와의 2010년에 바로 우리 FTA 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체결한 내용에 보시면은 영어 협정문하고 한국어 협정문이 달랐어요. 그 영어 협정문에는 예컨대 완구류라든가 이러한 것을 역외산의 재료를 허용하는 기준이 영어 협정문에는 50%인데 국문에서는 40%, 20%로 서로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자 동일한 정본이면 두 조약의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해야 될 것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영문본을 먼저 합의를 한 내용이고요. 그 국문본이 그것을 번역한 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정본이 아니라 이제 영문본이 우선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영문본을 원칙으로 우리 국문본을 오류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한 EU FTA 이전에 한미 FTA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워낙 이 무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가 수량의 문제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바로 이제 이 조약법의 정본과 또 한국어본의 오류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기 위해서는 역시 국제법과 영어와 그다음에 한국어죠 이런 걸 동일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시키는 그런 사례예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약법의 해석권자는 이제 역시 당사국이 그 해석의 주체이겠지만 역시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은 또 국제사법기관에 그것을 의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일 청구권 협약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조약 해석상에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방안들 뭐 우리 여러분들 이미 벌써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안부 할머니 소송 또 우리 주권 면제 이론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까? 또 그 한일 강제 일본 일제 여러 가지 전범 기업들의 강제 징용의 경우 이 배상 문제 같은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 문제로 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보시면은 조약법을 되게 시의성실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변경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982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사실 영국이 아르헨티나가 먼저 포틀랜드의 섬에 먼저 아르헨티나 군을 주둔해서 침공을 해요. 뭐 이때 영국의 수상은 바로 여성 대처 수상이었는데 영국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응전을 하도록 했고 실제 포틀랜드전에서는 영국이 압도적인 완승을 거둡니다. 이럴 때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군의 포로를 수용을 할 때 막사를 원래 텐트로 이용을 할 때 그러니까 영국의 선박이 텐트 수동하던 영국 선박이 침몰해서 사실 포로는 육상에 그 포로 수용소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포로 수용에 관한 이제 제네바 협정의 원칙인데 이때 예외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제네바 협약의 그 원칙 규정과는 좀 달리 바로 영국은 바로 선박에 포로를 수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조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합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른바 약간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조약의 개정과 변경을 한번 보시면은 조약이 대상이나 목적 당사자국의 이해관계가 바뀌면서 조약을 개정하는 방향, 어멘드먼트가 실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국의 합의에 의해서 개정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다자간의 경우에면 2차 대전 이전에는 이런 조약 개정은 대체로 만장이지 모든 조약 당사국이 동의를 요구를 하는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비엔나 협의에서는 다자간의 개정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개정을 위해서 제약하는 모든 제약국에게 통제돼야 되고 제약국은 개정을 위한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국가는 역시 개정 조약의 당사국이 될 권리를 가지고요. 그리고 방법에서 법정성에서는 이제 내용을 하나씩 고치는 리비전 방식과 그리고 추가해서 수정을 하는 어멘드먼트 방식 뭐 다 별 차이 없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헌장에 대해서는요. 해석 유엔 헌장 제27조 3항에서는 원래 안보리 상임국이 기권하는 경우는 거부권 행사 의미로 예전에 봤는데 그러나 이쪽에 대해서 안보리의 후속 이행과 해석에 의해서 이제 의미가 바뀌어진 게 기권은 거부권 행사를 의미하지 않는다로 본 겁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50년에 바로 이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한반도가 이제 한국 전쟁 6.25 사변이 이제 발발하게 됐죠. 이때 바로 유엔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을 파병할 거냐라는 의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소련군 소비에트가 바로 참여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거부권 행사 의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병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6.25 사변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요.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가국은 자신들 간의 조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이때 원조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당사자국 사이에서만 조약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걸 바로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의 합의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해석 앞으로 그죠? 한일 협약 같은 것도 여전히 우리한테 과제가 남겨져 있고 그다음에 개정과 변경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약의 무효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46조 이하에서 조약의 무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대적 무효와 절대적 무효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조약이 무효가 되거나 종료가 돼도 물론 관습국제법 같은 조약은 별도의 국제법상인 의무는 계속 이행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강박을 통해서 성립이 되었거나 여기 보시면 강박이죠. 강박이 그다음에
강행 규정 위반의 조약이 아니라면 조약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종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약의 무효 또는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국가의 사후에 명시적 또는 무시적으로 조약의 유효가 동일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가 있고요. 비엔나 협약의 조약의 무효에 대한 규정은 오로지 조약법의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무효 책임을 지는 국가 간의 국가 책임중 등 국제법상의 다른 분야의 법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시면 조약의 무효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 가지 큰 흐름을 이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로 볼 수 있는데요. 자, 국제법 위반의 여러 가지 조약사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이런 조약과 관련된 무효를 성립을 하는 내용에서 뭐 한일 을사보호조약도 문제가 되고요. 한일 합방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한참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약의 절대무효, 상대무효 이런 것들이 어떤 당시 우리 그 일제 그 한일 그 당시에 그 한일 그 관계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이라든가 이 한일 합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절대무효, 상대적 무효로 구별해서 효과를 인정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와 같은 국제관습법이 있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일제가 요구했던 그런 조약들이 결국은 우리 실제 국제법상 위반행위다, 무효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정상적인 효력을 가진 절차고 그 이후에 한일협약을 통해서 그 조약의 효력이 이제 없어진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서로 이제 인식의 차이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또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국제법 위반의 여러 가지 조약들은 바로 이제 무효인데요. 보시면은 국제법의 위반, 그다음에 정권 대표 권한 남용, 착오, 사기, 부패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원형의 이익을 갖는 국가가 주장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추인에 의해서 치유가 허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 무효 사유다라는 것이고요. 강박에 의한 기만 매수 뭐 이런 겁니다. 강박은 보시면 조약국은 상대방의 하자 없는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성립되므로 당사국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얻은 동의는 법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국제사회에서 그 대표된 강박 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인정되었다. 그죠? 네, 바로 조약 비엔나 협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인정됐으니까 우리는 그런 취지로 을사보호 조약이라든가 한일합방 조약에 대해서 바로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러한 강박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또 20세기 초까지 국제법의 각 국가들이 결국은 무력을 통해서 강박을 통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무력을 사용에 대해서 합법적인 인식이 있어서 굉장히 이러한 이 조약의 강박에 의한 조약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가 그 당시의 것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비엔나 협약의 채택 과정에서 국가가 강박에 의해서 조약도 무효로 하자는 점에 대해서 다들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비엔나 협약의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조약의 무효로 사유되는 이제 강박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압박도 조약의 무효에 사용하기 강박이 될 수 있다라고 제3 국가가 주장하는데 서구 국가들은 무력을 통한 강박만 조약의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유엔 헌장에서 규정된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하는 어떤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조약은 무효다라는 그런 타협책으로 52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엔나 협약 52조는 조약의 체결이 강박에 의해서 이뤄질 경우 무효라는 의미로 상대국에 의한 조약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거나 조약의 협상 초기 과정에서만 강박이 생긴 경우라든가 조약 체결 이후에 후속 이행 과정에서 강박이 행사된 경우는 이 조약 적용 대상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 아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일 합방에 관련된 것들, 한일 의사 보호조약에 관련된 것들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자 1905년 을사조약을 이제 일제와 대한제국
조약이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종황제가 체결을 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 대신에 대한 일제의 무력 위협 속에서 강제적으로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궁을 전부 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 병력이 다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사조약이 국가 간의 대표나 강박조약이나 국가 간의 강박에 의한 판단,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뭐 다른 문제들이 있다라는 데서 보시면 1965년 한일 협약 그 기본 조약에서 20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한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그것이 이제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 합의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과거에 유효했던 조약이 1965년 이전에 이미 무효되었던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우리는 원래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65년에 확인했다라는 입장이라면, 정상적인 조약이고 일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조약이고 그 65년 한일 협약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효력이 없는 걸로 얘기하니까 정상적으로 종래 질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에 대한 또 조약으로 바로 여러분들 1910년에 한일합병 조약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도 사실은 이러한 그 한일합병 조약이 굉장히 외국에서도 인정을 안 하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는 주용대사로 하여금 조약의 유효성에 관해서 영국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타진을 했고, 당시 영국 정부는 강박을 이유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유효성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 당시 이제 서구 열강들의 그 모든 행태들이 대부분 비슷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래서 단지 이제 조선에서 영국의 상업적인 이익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사실만 확인하고 이제 만족했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조약이 당시 이제 강박에 의한 무효로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입장과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려 없이 정상적인 합의였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절대적 무효, 지금 강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강행규정 위반도 바로 이제 절대적 무효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개발국가 의사만으로 이탈할 수 없는 상위 규범의 어떤 강행규정, 유스코겐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에 위반된 조약은 당초부터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서 결국은 이것이 삽입되었고, 그리고 무효인 조약 모두가 이제 조약에 의해서 동의 표시하는 과정에서 하자를 원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 위반은 합의 내용이 국제법상의 기본 질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무효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비엔나 협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자조약으로서 최초로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 조약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강행규범은 조약 이외의 분야에서 더 많이 원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조약들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보시면 조약법 위반, 자 대표권에 대한 것들도 바로 상대적 무효일 수 있고요. 착오 기만 다 상대적 무효 기망 부정한, 그죠? 매수 이런 것들 다 상대적 무효이고, 반면 강박, 강행법규 위반 같은 것은 바로 무력, 그죠? 정치적 경제적 압력은 인정 안 하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절대적 무효고, 우리는 을사보유족이라는 한일 합방 조약 같은 것이 대부분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조약의 종료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약은 이제 조약의 종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가 되느냐 보시면요. 자, 조약에 체결된 내용들은 뭐 종료의 이유 사유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조약은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서 종료가 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리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조약이 없어져 무효라서 없는 그런 조약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일본 쪽에서는 그때 이제 비로소 조약을 이제 무효로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여하튼 그때 이미 벌써 모든 조약의 효력 대한제국과 일제와의 조약의 효력은 이제 없는 지금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자 대체국 간의 동일한 다른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래 조약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또 당사국이 탈퇴를 하거나 폐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조약이나 탈퇴 폐기를 해도 어떤 조약은 탈퇴 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조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자 휴먼 라이트 커미션은 바로 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탈퇴 불가능한 조약이다. 인권 조약에 대해서 불가능한 조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탈퇴 행위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자 그래서 조약국 당사국이 왜 국가는 왜 조약을 탈퇴하는가 폐기한 조약 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하는가 그 이유로 조약이 내용이 더 이상 동의하지 않고 그 변화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탈퇴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탈퇴 폐기에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은 자 1960년에 제가 이제 한일 협약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 한일 협약에 부속되는 조약으로 한일 어업협정이 또 같이 동일하게 체결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원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해협 중심으로 평화선을 그어서 일본의 어떤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 기간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일 협약을 부속 조약으로 이제 한일 어업 협정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중간적인 수역을 정하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 1998년 이때가 바로 이제 IMF 때였어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인데 이때 바로 이제 일본에서 일방적인 폐기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한일 이 협약을 다시 우리가 2차 협정을 하게 되었죠. 당시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걸 미리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실제 그래서 1998년 소위 말해서 친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것이 체결되고 독도를 중간 수역으로 어업 조약 구역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영통권의 침해돼 우리 대한민국 영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미 벌써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것은 단순히 어업 조약 구역에 관한 이제 협약이라서 영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영토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미국은 과거 이제 의외로 미국이 국제조약에서 모든 질서나 이런 것을 다 그대로 다 수용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차라리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유네스코나 ILO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탈퇴 선언한 바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핵 비확산 조약이 바로 이제 NPT예요. NPT 조약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실제 수행하기 위한 IAEA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바로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 직접 사찰하는 그런 행위를 결정을 하자 1993년에 북한이 이제 NPT 조약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NPT 조약 10조는 탈퇴 통보는 당사국의 최고의 이익을 위협하는 비상한 상태를 포함해야 된다고 하고 탈퇴의 경우에는 통보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때 북한은 이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IAEA 행동을 탈퇴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이제 조약 당사국 조약상의 합당한 탈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여러 국가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공동성명이 실제로 있었고 결국은 북한은 이때 바로 탈퇴 한 3개월 후죠. 그죠? 북한은 NPT 탈퇴에 대해서 유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3년에 그 NPT 탈퇴 조약 유보했던 걸 철회하겠다 해서 다시 이제 탈퇴의 의사를 밝히게 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6년 정도부터 핵 개발을
해서 뭐 일정한 북한이 원하는 소개 성과를 얻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탈퇴 문제가 바로 조약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례, NPT 조약에 관련된 북한의 입장,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 조약이 있는데 만약에 두 나라가 무력 분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조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조약의 이행이 후발적으로 불능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조약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정 변경의 경우에도 이제 비엔나 조약에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신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예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약에 대한 일정한 종료 사유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잠시 알아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우리나라가 원래 대만과 원래 대만이 아까 유엔 그 상임이사국으로 인정되기도 했었다 그러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대만은 그러한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대만만의 그 외교를 하는 지금 입장에 있는데 실제 대만과의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가 1992년 8월에 바로 베이징 중국 정부와 이제 서로 수교를 하게 됨으로써 대만에서 먼저 우리 외교 관계 단절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던 이제 명동성당 근처였나요? 그 대만 대사관에서 이제 그 대만기를 이제 내리고 외교 그 공간이 이제 철수하는 그런 모습도 실제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대만과는 우리는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민간 대표부를 설립해서 그 양국 간의 여러 가지 협정이나 그런 것은 동일하게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조약 외에도 그죠? 비구속적 여러 가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관의 남북 공동선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건 헌법이나 국내법적으로도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비구속적인 선언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이제 신사협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또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흔히 우리 신사협정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여러분들 보시면 국가 간의 정상회담, 대서양 헌장, 카이로 선언, 호주담론 이거 다 이제 대한민국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대한민국 독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논의를 포함하고 있는 바로 비구속적 합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사협정이지만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기타 뭐 내용은 이제 그냥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조약이 체결되면은 국내법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국내법적으로 이것을 바로 이제 체결하는 일정한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의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 조약 내용이 협상이 마무리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부서와 대통령의 제가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헌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조약이면은 국회에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보에 게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기본적으로 조약이 국내법과 충돌이 없는가 같은 것을 검토하게 되고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가에 대해서 열거적으로 헌법에 잘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발효 중인 조약은 이제 종료를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조약을 종료시킬 권한 역시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이 행사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여러 가지 조약은 뭐 상호원조조약, 뭐 안전보장조약,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조약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국회 동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는 바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파 협정 같은 것도 협정이라고 표현하지만 1998년인가요? 국회에서 동의를 거친 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약들이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가끔 나오는 한일 군사 비밀 보호 협정 이 서명 발효되자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 이 조약이 국회 동의를 필요한다고 반발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국회 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조항으로 다시 이해가 돼서 국회 동의를 받지는 않았고요. 그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권 제약의 조약, 뭐 강화조 이런 것도 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미 벌써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않는 조약이라면 흔히 그런 것은 효력상 법률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그 등의 하위 내용을 담은 그런 조약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제 조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이러한 조약에서 여러 가지 해석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단면가지로 남아있는 것들 한일 기본조약 1965년의 조약 중에서 아직까지도 그 서로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해석이 달라서 좀 분쟁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 이런 과제도 있고요. 또 지금 뭐 어떤 한일 정보 보호 조약도 뭐 일본과의 또 여러 가지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쟁점이 되는 그런 조약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법상의 가장 요새 중요한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조약의 체결과 종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추가적인 내용은 또 여러분들 직접 또 네트워킹 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관련된 질문이라든가 의문 같은 건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